자, 오늘은 이제 338페이지죠. 과학기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그 내용들을 되게 이제 학생들이 좀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뭐 암기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근래는 이제 그 과학기술이나 학문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가 잘 되는 이런 파트들을 소홀히 하면은 자기 점수가 까인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과학기술의 발달. 먼저 발달 배경이 나와 있죠. 왜 중세에 와서도 고려시대에 와서도 과학기술이 발달했느냐. 자, 원래 삼국시대부터 또 통일신라 시대 발해 때까지 이렇게 고대의 우리 과학기술의 수준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잖아요. 금속기술이랄지, 그죠? 예, 수학이랄지, 또 천문대랄지, 또 무구정강대에 달하는 것 같은 그런 목판 인쇄기술이랄지, 우리가 원래 고대 사회 때부터 가지고 내려왔던 우리 고유한 이런 학문에 대한 또는 과학기술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전통이 있다, 알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중국 송나라든지 또는 뭐 원나라, 나중에는 원나라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이슬람의 기술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고려가. 그래서 이렇게 고려시대에 와서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자, 우리가 특기할 만한 것은 국립대학인 국자감에서도 기술 교육을 시켰을 만큼 고려시대는 기술을 중시했어요. 과학기술을 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국립대학에서 기술학을 국립대학에서 가르친 것은 고려시대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국립대학 뭐 했었죠? 복습이니까 한번 해봐. 고구려는 뭐 태학, 그죠? 백제는 대학이 없었고요. 신라는 국학이 있었습니다. 신문학, 국학 기억나죠? 발해는 주자감이 있었고 고려시대 국자감, 조선시대 성균관이 있는데 이 모든 국립대학 가운데 기술학을 국립대학 안에서 가르친 곳은 국자감밖에 없다. 고려시대에. 알겠습니까? 그만큼 고려시대는 기술학을 중시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자감 안에서 이제 국자감 안에서 되게 기술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시켰대더라? 그래요. 잘했어요. 8품 이하의 주로 서민 자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 가지 율, 서, 산, 그죠? 법률과 그 다음에 글씨와 그리고 산수, 계산입니다. 이렇게 율학, 서학, 산학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기술교육을 시켰다. 국자감 안에서. 기타 과거 시험 안에도 잡과라고 하는 기술관, 그죠? 기술관에게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등용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에서 보다시피 잡과라고 이렇게 취급한 것을 보면은 역시 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문관 과거인 재술업이나 또는 명경과, 우리가 이제 문관 과거 시험을 재술과 명경과라고 그랬죠. 재술과는 주로 한시, 그죠? 시부 송책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명경과는 유교 경전 암송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도 문과 안에서도 재술과를 우대하고 그 다음에 명경과를 더 하위로 뒀습니다. 그런데 기술 관료를 등용하기 위한 이 시험을 뭐라고? 잡과라고 불렀다. 그만큼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었다. 기술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대보다는 기술을 중시했다는, 알겠어요? 고려시대 기술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과학기술 가운데 천문학 볼까요? 천문학은 천문관측. 이미 고대 때 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천문학은 하나의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농사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죠?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의 현상, 그죠? 천문 현상이 왕의 권력과 직결된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고려시대에 오면 어때요? 합리적인 유교적인 통치 이념,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됨으로써 그런 그 천문 현상을 통해서 권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농사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을 천문 관측을 중시했다. 알겠죠? 그러므로 천문 관측 기구로서 사천대 서운관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천대 서운관. 이름을 좀 잘 알아두십시오.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기록하는 그런 관측으로서 천문대에 해당되는 사천대 또 서운관이 있었다. 그죠? 역법, 달력입니다. 달력을 만들어 썼는데요. 자, 초기에는 선명력, 당나라 때의 선명력을 갖다 쓰다가 나중에는 이건 뭡니까? 원나라의 수시력을 들여다 써서 이 원나라의 수시력이 상당히 정확해가지고 1년을 365점 아마 24251로 이 365.24251로 잡은 게 유럽에서 서양에서 그레고리우스력이라고 있잖아요. 그
그리고리우스력보다 무려 200년인가 앞선,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뒤에 나타난 유럽의 달력과 아주 유사한, 알겠죠? 이런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었다 이겁니다. 이제 수시력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원나라의 수시력 달력 체계를 우리가 빌려다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학 분야에서는 초창기에는 태의감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태의감에서 하는 게 뭐냐? 의학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의관을 선발하고 기술과 가운데 잡과 가운데 의과가 있었죠. 의학 발달의 주요 바탕이 됐었다.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암기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가 되면은 자주적인 의학 발달, 특히 향약이라고 하면은 우리 것을 말해요. 중국에 비해서, 중국의 의학에 비해서 한의학이죠. 중약이죠. 그러니까 중의학. 우리가 이제 중국의 의학에 비해서 우리의 고유한 한의학을 향약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의 향약 집성방이랄지 또는 향약 구급방 이런 책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 뭐냐? 우리 전통적인 한의학 또 한약 체계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독자적인 처방으로서 향약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주적인 의학이 발달했다. 독자적인 의사가 편찬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 와서는 이렇게 천문학이나 의학이 발달했다. 고려시대 개성에 있는 천문대입니다. 신라의 첨성대랑 비교를 해서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문대라는 거, 고려시대 천문대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목판 인쇄기술로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목판 인쇄기술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7세기 중엽에 만들어졌던 뭐예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그죠? 석가탑을 만들 때 석가탑 안에 집어넣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석가탑 보수공사 때 발견됐는데,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 애들이 많이 딴지를 걸지만은, 우리가 세계 최초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신라 때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고려로 이어와서 고려시대는 훨씬 더 목판 인쇄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 알겠죠? 여러분, 목판 인쇄 기술의 백미가 바로 뭐냐? 최전성기가 뭐냐? 우리가 8만 대장경을 만들 때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고려 때 목판 인쇄술이 활성화되었다. 알겠죠? 목판 인쇄는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대량 생산하는 데 좋아요. 한 번 목판으로 만들어 오면 얼마든지 많이 찍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책을 얼마든지 많이 찍어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쇄기술의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기술이나 종이 재지술의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한 사람의 사고나 한 사람의 깨달음, 한 사람의 지식 체계를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알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마 오늘날 디지털 혁명이라든지 또는 뭐랄까 컴퓨터 혁명, 알겠죠? 지식 정보 사회의 이런 혁명과 비견할 만큼, 알겠어요? 우리의 지식을 폭발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노베이션이었죠. 그죠? 손으로 쓰던 그런 붓글씨로 쓰던 그런 때에 비해서 이제 한번 목판으로 도장 파듯이 거꾸로 파놓고 이걸 그냥 종이에 눌러서 인쇄를 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량으로 책을 인쇄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제 종이가 또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책을 인쇄하지는 못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수만 권 한꺼번에 막 찍어내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용도로 목판 인쇄 수를 발전시켰다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히 우수한 그런 성품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서적포를 두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려 숙종 때 왕립 도서관을 설치. 이게 도서관이기도 하면서 책을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출판사 겸 도서관. 책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했으니까 서적포를 두고 대량의 책들을 많이 인쇄했어요. 그만큼 지식이 확산되었다.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대장경은 고려 인쇄술의 수준을 입증하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대장경을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한 가지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는 데 유리한 게 바로 목판 인쇄 기술이에요. 알겠죠? 이게 목판의 인쇄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책을 소량으로 인쇄할 때는 불리해.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소량으로 인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 활판 인쇄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활판 인쇄 기술이 나오게 된다. 알겠죠?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나무로 이렇게 판으로 새겨놓으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책을 얼마나 찍어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어때? 다시 이제 새로운 책을 만들려면 또 일일이 다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비해서 활판 인쇄는 뭐냐? 아예 글자를 하나씩 파나. 그래가지고 필요한 글자만 골라서 이렇게 뽑아서
문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이치를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글자 한자가 필요하죠. 글자가 몇 개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 여러 개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 여러 개가 모여서 문단이 되고 알겠어요?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생각 덩어리다. 여러분 이렇게 배웠죠. 그래 안 그래? 이 문단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생각해봐. 글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글자를 조합해서 그 단어를 만들고 단어들을 또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고 문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든다. 이거 어때? 글자만 찍어 놓으면 얼마든지 어떤 책이든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다시 재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은 목판 인쇄가 유리하고,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은 뭐가 유리하다? 활판 인쇄가 유리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판 인쇄술이 발달했다. 자, 글자 한자 한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청동으로 주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청동으로 주조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대학 신문사에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활판으로 인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신문사로 갑니다. 우리 학교의 자체 인쇄 시설이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신문사에 가서 그 신문사의 활자를 우리가 빌려다가 그 인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중세 고려 지금 이 문자로 쓴다 보면 이게 중자가 이렇게 거꾸로 쓰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래갖고 이렇게 돼 있는 이 낱개의 활자를 일일이 찾아. 그런 다음에 어때? 요걸 여기다가 이제 끼워 넣어. 그래서 뒤에다 끼워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중세 고려의 문화 이렇게 한자씩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줄 맞춰서 끼운 다음에 요걸로 찍어내면 신문이 된다. 이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요걸 글자 한자를 뭘로 만들었느냐? 청동 주조 기술을 이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청동으로 만들다가 나중에는 또 어때요? 아주 그 유연한 납을 가지고 많이 만들었죠. 제가 그 대학 시절에 만든 그 활판 인쇄도 납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쇄의 그 활판이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합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활자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활자도 말이에요. 이걸 또 잘 고정시켜야 돼. 움직이지 않게 인쇄를 찍어내려면 알겠어요? 그래서 뭐 밀랍으로 고정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또 그 단단하게 묶어서 고정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틀 안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만들려면 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종이가 있어야 합니다. 제지 기술이 발달했는데 고려시대 제지 기술은 대단했었다. 뒤에 나오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 역시 잉크가 필요했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다 이제 글자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줘야, 그죠? 종이에 박혀서 책이 돼 나오겠죠? 이렇게 청동 주조 기술, 활자 주조 기술뿐만 아니라 제지 기술, 또 잉크 제작 기술 이런 것들이 함께 발달해서 고려시대에 이렇게 출판 인쇄 기술이 발달했었다. 자, 보세요. 세계 최초니까 자랑할 만하죠? 시험에 나오겠죠? 금속 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공인된 겁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12세기 말, 그죠? 13세기 초에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정확하게 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1232년 최윤의라는 사람이 쓴 상정고금 예문을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기록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상정고금 예문을 활판 인쇄 기술로, 알겠어요? 금속 활자로 찍어낼 만큼 이미 이때가 언제야? 13세기 초죠. 이미 우리나라에 활판 인쇄 기술이 발전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활판 인쇄 글이 상정고금 예문이 금속 활자로 인쇄된 상정고금 예문이 현재 남아있진 않아요. 알겠어요?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글을 활판 인쇄로 해서 금속 활자로 해서 찍어냈다라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정고금 예문 나왔죠. 세계 최초 금속 활자 인쇄본이 현재 전해져 내려오지는 않아. 또 나중에 어디선가 누구 무덤이라든지, 알겠어요? 어느 집 다락방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활판 인쇄에서 인쇄본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불타 없어졌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누구 집 무덤 속에 이렇게 간직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직지심체 요절. 이게 현존 최고의 활자 인쇄본이죠. 그죠? 직지심체 요절.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만든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지금 보관돼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어요. 자, 종이 만드는 기술을 볼까요? 종이, 제지술, 정부 주도,
국가가 주도해서 제주수를 장려했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말이에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당나무 재배를 했었고 종이 제조를 전담하는 관청을 따로 두기도 했다. 당나무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송강사 절에 갔더니 송강사 절 앞마당에 당나무 꽃이 피었더라고요. 거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노란색 꽃이 피었는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고려시대에 종이를 만들던 그 당나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 보기 드문, 당나무도 보기 드문데 보기 힘든데 당나무가 꽃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을 촬영해 갖고 왔어요. 알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당나무로 만든 종이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 고려시대의 종이가 말이에요. 얼마나 질이 좋았던지 그 종이가 얼마나 하얗냐 또 얼마나 맨질맨질하냐 표지가 그 종이가 중국 애들이 만든 종이는 되게 앞면은 맨질맨질하고 뒷면은 거칠거칠하고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우리 고려가 만든 고려의 당나무 종이는 앞면 뒷면이 전부 다 깔끔하게 매끈매끈 해가지고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또 한쪽에 써버리면 뒤에는 못 쓴다든지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아주 많은 물량을 중국 애들이 종이를 수입해다가 지네들 궁궐 창고에 저장해 놓고 고려 종이가 최고야 하면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종이 제조 전담 관청을 두기도 하고 이런 양질의 종이를 오히려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다라는 점 아주 잘 알아두십시오. 원래 종이를 처음 만든 것은 중국의 체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저 멀리 이집트의 파피루스라는 종이도 있고요. 그런데 중국 한나라 때 체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처음 만들었죠. 중국 종이 원산지에 우리가 종이를 역수출할 정도로 우리의 제지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결국 종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종이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지식 수준이 또는 우리가 지식을 대량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널리 확산시키려고는 우리 고려인들의 노력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IT 산업이나 이런 데서 지식 정보화 시대에 들어가지고 특히 IT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반도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지식을 반도체 속에 담아두는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이도 어때? 우리의 지식을 종이라는 곳에 담아두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에 와서 삼성전자의 노력으로 반도체가 세계 1위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고려시대부터 이렇게 지식을 집약하고 지식을 확산시키고 알겠죠? 이런 그런데 아주 뛰어난 유전자적 소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노력을 폄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알겠죠? 전통 문화 속에서 아주 대대로 내려온 그런 집약된 기술이나 또는 그런 탐구 정신이 결국 오늘날 IT 산업의 반도체 산업의 세계 2위 가도를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직지심체 요절이 쫙 나왔습니다. 알겠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현재 없고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의 발달이라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의 발달. 자, 여러분 우리가 농업을 중시한 이유는 제가 경제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왜 농업이 중요하냐. 농업은 우리 한국사에서 다루는 산업의 전부입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다루는 산업이란 농업이 시작이고 농업이 끝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중요합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중간에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활성화되었다라든지 또는 광업이 크게 나타나가지고 덕대가 등장했다 또는 잠체가 성행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우리 한국사 전체의 비전으로 봤을 때 농업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국가 기간 산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삼국시대건 통일신라건 또는 고려시대건 조선시대건 간에 농사를 잘 지어야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내고 농사가 잘 되어야 백성들이 배를 불리 먹고 살 수 있고 백성들이 잘 살아야 국가는 어때요? 재정을 확보해서 국가를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농사가 잘 돼야 돼. 어떻게 하면 농업 생산을 늘릴까? 이런 것들을 골몰한 통치자들이 이런 것들에 골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통치자들이 농사를 잘 해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 농업기술은 우리 농민들의 피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알겠죠? 농업기술을
뭐 세종대왕이 가르쳐준 게 아니야. 농민들이 농업 기술을 잘 읽어 놓으면 세종이 어때요? 야, 봐봐라. 경기도 아무개가 농사를 저렇게 잘 지었는데 저런 농부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농사를 지어봐라.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야? 농사직설 또는 뭐 강희맹이 썼다고는 금양잡농 이런 것들 아닙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농부들의 실제 경험, 알겠죠?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됐는데, 자, 우리 이참에 와서 이제 농업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농업이란 말을 쓴 것은, 우리 한국사에서 농업이란 말을,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신석시대가 처음입니다. 구석시대는 아예 농사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때 사람들이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있는 자연물을 채집해 먹거나 아니면 짐승들을 사냥해 먹거나 우리가 채집과 사냥 이걸 뭐라고 자연경제 또는 뭐 채집경제 알겠죠? 또는 뭐 수렵생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음식이 없으면 어때요? 음식물이 없으면 음식물을 따라서 이리저리 이동해 다니는 무슨 생활을 했었다? 이동생활을 했었다.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에 와서 비로소 그렇습니다. 농업, 농경과 목축을 했어요. 그죠? 자, 식물을 기르면 농업이죠. 짐승을 기르면 목축이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농업혁명이다. 또는 묶어서 뭐라고? 신석기 혁명이다. 인류 발전 과정에서 그야말로 기술로 봤을 때 이제 인간이 수만 년 동안 구석기가 수만 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전체 역사를 하나의 시간이라는 선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구석기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구석기 말기에 가서 결국 농사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신석시대를 열었죠. 그 이후로 기술이 급템포로 발전해서 오늘날 IT 기술,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는 현재까지 왔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말이야 수만 년 동안에 배고픔과 그죠? 굶주림과 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던 인류한테 새로운 인류 발전의 그죠? 인류 종족의 증식을 가져오 대폭발을 가져오게 인구 폭발을 가져오게 만든 게 바로 신석경명이에요. 생산경제입니다. 생산경제. 알겠어요? 채집경제에서 생산경제로 이행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청동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런 기술혁신 신석기 혁명이라는, 알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때의 농업은 뭐냐? 겨우겨우 아주 원시적인, 초보적인 그런 원시적인 농업이 행해지고 있었다. 뭐냐? 지금은 잘 먹지도 않는 좁쌀, 조라고 합니다. 조. 또는 뭐예요? 피. 지금 논에 피가 있으면 다 뽑아버리죠. 제초제를 뿌려서 없애버리거나 그냥 농부들이 일일이 피를 다 뽑아버립니다. 근데 신석시대는 이거 먹고 살았다 이거야. 왜 이렇게 조나 피를 먹었을까요? 그때는 농사를 힘들어하지 않아도 그냥 잘 자라고, 알겠어요? 또 수확이 잘 되는 게 바로 좁쌀이나 피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수수입니다. 수수. 알겠죠? 수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석시대에 여러 가지 토기 안에 이렇게 타나 피, 타나 조, 그러니까 불에 탄 좁쌀 알갱이, 불에 탄 수수 알갱이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는 신석시대 움집터 이런 것들을 발굴해 보면은 이런 곡식들의 잔해가 불에 탄 채로 남아 있어요. 그냥 하나의 곡식이 땅에 떨어지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알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미랄이 어떻게 돼? 다시 이제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다시 뭐가 되겠죠. 아니면 거름이 되든지 썩은 것들은. 그죠? 그런데 하나의 불에 탄 좁쌀 알갱이가 땅에 떨어지면 썩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탄소 분자 구조와 비슷해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분자 구조와 비슷해서, 알겠죠? 변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수만 년이 지나도 그 상태로 남아있단 말이야. 이걸 보니까, 야, 이거 신석시대에 좁쌀을 먹었구나, 또는 뭐 수수를 먹었구나,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 이거야.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이제 뭐냐? 이때 시작됐던 농경이 보다 더 발전해 나갑니다. 알겠어요? 농업이 더 발달했어요. 여러분 봐봐. 어떻게 발달했다고?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도구가 발달해서, 도구는 어떤 식으로 발달해? 그렇죠. 반달 모양의 돌칼, 그죠? 반달 모양의 돌칼, 또는 바퀴날 도끼, 그죠? 반달 모양의 돌칼이라든지, 또는 바퀴날 도끼라든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돌로 된 연모지만 이렇게 응용된, 그래서 성능이 좋아진 도구가 발전했습니다. 이때는 뭐냐? 이때는 이런 것들을 재배하던 연못은 뭐였어요?
돌로 된 낫, 돌로 된 삽, 돌로 된 괭이, 성은 돌이요 이름은 농기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미 우리가 경제에서 다 배운 내용이니까, 이미 선사시대 다 배운 내용이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봐요. 청동기 시대의 농경 도구뿐만 아니라, 예, 작물도 어때요? 재배도 뭘 재배했어?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벼농사가 재배했다. 우리가 아직도 주식으로 삼고 있는 쌀 농사가 시작됐다 이거야. 알겠죠? 벼 껍데기를 벗겨야 쌀이 되잖아. 알겠어요? 벼농사가 시작됐고요. 벼농사가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알겠죠? 기타 이제 또 뭐야? 보리라든지 콩이라든지 여전히 우리가 콩을 잘 먹습니다. 콩나물, 두부 전부 다 된장, 고추장 전부 다 콩에서 나온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철기 시대에 와서 비로소 금속으로 만든, 쇠로 만든, 알겠어요? 농기구를, 예, 쇠로 만든 농기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사용하기 시작했다. 알겠죠? 기원전 BC 4세기 5세기경 어디서 왔어요? 중국으로부터, 그죠? 우리나라로 전래돼 들어왔다. 철기가 처음 들어왔는데, 청동시대는 농기구를 돌로 만들었었지만은 철기시대부터 이렇게 쇠로 된 농기구를 사용했지만 이게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이야, 일부만이고 여전히 옛날에 쓰던 농기구로, 나무나 또는 돌로 된 농기구로 계속 농사를 지었지만, 중요한 변화는 뭐냐? 쇠로 만든 농기구가 등장함으로써 어때?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무슨 말을 써요? 농업에 있어서 생산이 그냥 증가한 게 아니야. 그냥 급속히 증가합니다. 이걸 뭐라고? 농업 생산이 급증하게 됐다라고 얘기해. 이 말 뒤에는 뭐냐? 생산이 급증하면 빈부격차가 어떻게 돼? 빈부차가 더욱더 심화되게 됐다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사회적으로. 알겠어요? 경제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야기시킵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 관계를 잘 봐요. 도구 변화가, 새로운 도구, 발전된 도구가 등장하면 생산이 늘겠죠? 생산 늘면 어때? 그 늘어난 생산, 즉 잉여 생산을 차지하는 자 부자가 되고 잉여 생산을 빼앗기는 자 가난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를 뭐라고 그래? 야, 금융위기 이후 잘 사는 놈들은 더욱더 잘 살고, 알겠어요? 고가품은 더욱더 많이 팔리고, 이탈리아 가구라든지 이탈리아 대리석이라든지, 알겠어요? 명품들은 오히려 더 많이 팔리고, 서민들은 더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 안 그래? 예, 이렇게 항상 도구가 발전하면, 경제가 더 발전하면 할수록 잘 사는 놈들은 소수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고, 대다수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알겠어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항상. 이게 이제 철기 시대도 마찬가지야. 철제 농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이 늘기는 늘어도 팍 늘었지만, 그러나 부자는 더 왕창 부자가 됐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돼서 빈부차가 심화된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계급 분화가 심화된다. 알겠나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구 발달이 경제력의 증대를 낳고 잉여 생산의 변화가 사회관계를 변화시켰다. 어려운 표현으로 좀 해봤습니다. 알겠죠? 어려운 표현으로 해봤습니다. 이런 관계.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지나서 드디어 어디까지 왔습니까? 삼국시대로 왔습니다. 삼국시대. 그러면 삼국시대, 즉 고대에 와서는 뭐냐? 아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고대부터는 뭐야? 그렇죠. 고대부터는 소를 이용해서 우경이 시작됐어요. 6세기 지정왕 때. 알겠죠? 우경이 시작됐고요. 특히 이제 철기시대 사만 같은 경우 벼농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저수지 축조가 시작된 것도 역시 축조죠. 축조가 시작된 것도 철기시대다. 사만이죠. 사만. 그래서 사만에 아주 유명한 저수지 5개가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김제 벽골지, 의성 대제지, 상주 공검지, 밀양 수산제, 알겠죠? 이런 그 유명한 저수들이 있었는데, 저수지 축조는 알겠죠? 철기시대부터 이루어졌었고, 삼국시대 와서는 우경이 시작됐다.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기 시작했다. 알겠나요? 삼국시대. 자, 그 밖에 이제 뚜렷한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농경이 지속되다가 지금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이 고려시대에 와서는 뭐냐? 여러분, 농업기술은 고려시대, 농업기술은 그죠? 깊이갈이 심경법이에요. 우경이 더욱더 발달해서, 알겠어요? 깊이갈이 심경법이 나타나게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년 3작의 윤작법, 이거를
이거를 기피가리라고 하고, 기피가리. 그 다음에 윤작법은 돌려짓기라고 합니다. 돌려짓기. 알겠어요? 돌려짓기. 자, 그 다음에, 예, 심경법 또는 윤작법, 그리고 비료를 주는 것. 시비법이 있어요. 알겠어요? 비료 주기, 비료 주는 법. 알겠죠? 그래서 가축의 분뇨나 사람의 똥, 오줌 이런 것들을 비료를 줌으로써 훨씬 더 생산력이 증대되겠다. 알겠죠? 그러다가 고려 말기가 되면은 뭐냐? 대개 이제 이양법이라고 하는, 즉 뭐예요? 모내기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점. 아시겠나요? 이양법이라고 하는 모내기가 시작되게 되었다. 알겠죠? 이런 내용, 고려시대의 농업과 관련된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 기술의 발달 내용을 좀 볼까요? 권농정책, 농업을 권장합니다. 항상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농업을 권장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왜? 국가는 뭐라고? 재정을 확보해야 되니까.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돼. 이 두 가지 목적은 고려건 조선이건 항상 똑같습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고려시대건 조선시대건 항상 국가는 농사가 잘 되도록 했다. 백성들이 농사가 잘 되어야 그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가 떼갈 거 아닌가. 그래서 국가 재정도 확보가 되겠죠. 이런 목적에서 국가는 정책적으로 농업을 열심히 짓도록, 알겠어요? 농업을 장려하고, 예, 농업을 잘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도 하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토지 개간을 장려, 당연하죠. 농사의 기본은 땅입니다. 땅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황무지를 개간해라, 또는 호수를 메꿔라, 바다를 메꿔라. 특히 여러분 주의할 것, 고려시대에는 강화도 피난 시절에, 알겠어요? 개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강화도 앞바다가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되게 리아스식 해안 그래가지고 들쑥날쑥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강화도 앞바다는 되게 그 해안선이 몇 미터입니다. 일자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인위적으로 땅을 메꿔서 만든 땅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굴곡진 지역이 없이 그냥 쫙 일자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피난 시절에 이렇게 해안선을 메꾸고, 알겠어요? 그 바다를 메꾸고 개간 사업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토지 개간을 장려하고, 특히 이제 광종 때 같은 경우는 황무지 개간에 관한 규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함으로써 황무지 개간을 널리 장려했다라는 점. 오케이. 자, 무기를 수거해서, 그렇습니다. 고려 이전에 후삼국 같은 경우 전쟁이 빈번했잖아요. 이제 전쟁이 없이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야, 그 칼이나 또는 예, 창으로 쓰던 무기를 농기구로 바꿔. 쇠가 귀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다시 바꾸어 보급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을 권장하고 농업을 장려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기술의 발달 나왔죠.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할 그런 목적에서 농업 기술을 장려하고 발달시켰는데, 개간과 간척 사업, 고려 중기 이후에 황무지나 산지 개간이 활성화되고, 특히 중요한 것, 강화도 천도 이후에 강화도의 바닷가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농업기술 뭐냐? 1년에 하나의 작물을 재배하는 1년 단작이죠. 예, 이것이 이제 논농사에서 유행했는데, 고려 말 일부 남부 지방에만 이양법이 시작됐죠. 이거 꼭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이 표현, 일부 남부지방에만 이양법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으니까 역사적이죠. 없던 게 새로 생겨나면 다 역사적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고려 말 일부 남부지방에서 이양법, 즉 모내기가 시작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내기. 그래 안 그래요? 모내기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농사에서는 뭐냐? 2년 3작의 돌려짓기, 윤작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리, 콩, 조 이 세 작물을 2년간에 돌려서 심습니다. 왜 중간에 돌려 심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번 보리를 심어, 그 다음에 콩을 심어. 콩을 심으면 콩 뿌리가 뿌리옥 박테리아가 자라가지고 질소 동화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산성으로 변했던 토지가, 예, 그 알칼리성으로 변해가지고 수확이 다시 늘어납니다. 토지를 거름지게 하는, 기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콩한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콩을 심고, 그 다음에 또 조를 심고, 이렇게 2년간 새 작물을 번갈아 심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윤작법이라고 한다 이거야. 알겠어요? 다시 이양법, 또 하나 윤작법. 그죠? 그 다음에 기피가리,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죠? 심경법. 그죠? 기피가리 심경법. 원래 이 기피가리 심경법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우경. 그죠? 삼국시대부터 이미 우경이 시작됐는데 고려시대 이게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발전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 기피가리 그 심경법이 발달했고, 기타 이제 시비법, 녹비법, 그죠? 시비법, 녹비법, 비료를 주는 거야. 비료를 주는 거. 가축의 분뇨를 주든지, 사람의 인분을 주든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예, 노는 땅, 휴경지가 줄어들게 됐다. 여러분 특히 고려시대의 농상집요가 있는데 이거 원에서 전래된 겁니다. 목화도 문익점이 원에서 가져왔죠. 알겠죠? 그래서 예, 목화도 문익점이 가져왔는데 이제 그 목화 씨를 몰래 부뚜껑 속에다가 숨겨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최초의 밀수꾼 문익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좌우지단간 이 목화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드디어 우리는 면으로 된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일반화되려면 조선시대에 가야 이제 목면으로 된 솜이라든지 또는 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농상집요 책 이름 잘 알아두세요. 원에서 들여온 농상집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알겠어요? 원에서 들여온 농상집요가 보급되게 됐다라는 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강화도 거기 보세요. 간척지가 지금 나와 있죠. 간척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교동 일대하고 그 다음에 좌둔전, 우둔전, 둔전은 국가가 경영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간척지로서, 알겠죠? 간척지로서 고려시대 얼마나 강화도에서 간척 사업을 많이 했는지.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고려 지배층들이 전부 다 강화도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몽고 침략을 피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에 강화도 땅이 너무나 협소했던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육지 가서 예, 농작물을 강탈해 오기도 하고 세금으로 뜯어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주 그 당시 모습을 보면 아주 살벌합니다. 육지는 말이야 몽골놈들이 6차례나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그 천민들이 또는 농민들이 승려들이 알겠어요? 그렇게 그 험준한 산지나 또는 성에 은거해서 예, 몽골랑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지배층들은 강화도에서 흥청망청 먹고 살면서 가장 발달한 청자가 나온 것도 바로 강화도 시절이야. 알겠어요? 팔만대장경이라는 이런 우수한 문화재가 만들어진 것도 강화도 피난 시절이에요. 그런데 강화도에 사는 이 귀족들은 그 흥청망청한 먹거리를 대기 위해서 알겠어요? 예, 육지에서 강탈해오다 못해서 부족하니까 강화도에서 이렇게 개간 사업을 했었다. 알겠죠? 간척지를 조성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화약 무기 제조와 조선 기술 등이 있습니다. 화약 무기 제조는 화약 제조법을 이것도 역시 원나라로부터 최무선이 그죠? 최무선이 화약 제조법을 터득했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약 제조법을 이용해서 나중에 어때요? 고려 말에 왜구 토벌에 특히 이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봐봐. 왜구 출몰이 잦아지자 고려 말에 공민왕 이후에 왜구와 흥건제구 출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이 왜구를 격퇴하는데 화포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화약 제조 기술이 이용되었다. 특히 화약이나 화포 제작을 하기 위한 관청 이름이 뭐라고? 화통도감. 이름을 좀 알아두십시오. 화통도감, 최무선, 화약제조법, 화통도감, 화약, 화포 제작 관청이죠. 자, 배 만드는 기술이요. 그 다음에 조선 기술은 배 만드는 기술인데, 예, 고려시대 송나라와 주로 해상무역, 주로 산둥반도를 건너서, 예, 우리나라로 오거나, 알겠어요? 병란도로 오죠. 병란도. 예성강 하구에 있는 병란도. 그 다음에 역시 병란도를 건너서 산둥반도나 지금의 상하이에 있는데 양쯔강 하구 이런 등지로 이제 백길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범선이 필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서해안 백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대륙붕이 길고요. 또 어때요? 거기에 암초가 많아가지고 조선시대건 고려시대건 남해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좋은 선들이 많이 좌초됐습니다. 좋은 선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송과의 해상무역 또는 뭐 일본과의 해상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 왕래하던 배들이 많이 좌초돼가지고 뭐 신안 앞바다라든지 또는 어딥니까? 서해안 앞바다에서 주로 요즘 이제 새롭게 많이 인양되는 보물선들 있잖아요. 여기서 배에서 나오는 그 보물들이 엄청나게 값어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려 청자랄지 또는 원대나 송대의 중국의 물건들 이런 것들이 값이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이렇게 송가 해상무역 발달을 보여주는 그런 이해가 됩니다. 알겠죠? 조운 제도가 시작이 됐었어. 그래서 역시 조운은 뭐라고? 지방에서 세금을 거두면 지방의 조창에 쌓아뒀다가 서울에 있는 경창으로, 그죠? 서울이 이제 그 당시 개경이 수도였으니까 수도에 있는 경창으로 운반하는 조창에서 경창까지 운송 시스템을 뭐라고? 조운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조운을 위해서 조운선이라는 배를 운송선을 건조했었습니다. 자, 또 몽골이 일본을 원정했었어요. 2차례나 일본을 원정했지만 결국 뭡니까? 예,
일본 원정을 위한 준비를 우리 고려한테 시켰죠. 전함이며 각종 물자며 알겠어요. 그래서 마산에 가면 몽고정이라는 우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몽고 군사들이 머무르면서 퍼먹을 물 알겠죠. 거기다 우물을 파가지고 이 몽고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산 그 술도 유명하고 마산 물이 좋다고 마산 몽고 간장 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유행인데 지금도 생산되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일본 원정을 위한 전쟁 준비를 고려가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겠죠? 이렇게 전함 건조도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 조선 기술이 발달. 여러분 정리해봐. 송과 무역 때문에 조선 기술이 발달, 좋은 제도 때문에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 세금 걷어 올리려고. 그 다음에 일본 원정을 위해서 또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 그죠? 그리고 전함에 아까 얘기한 화포까지 장착한 그런 전함들을 만들어낼 만큼 조선 기술의 수준이 발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오죠? 지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조운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남지방 일대에서 삼남지방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삼남지방 일대에서 걷어들인 배들은 이렇게 서울에 있는 경창으로 그죠? 내륙에서는 어때요? 덕흥창, 충주라든지 또는 흥원창, 원주라든지 이렇게 강원도 일대나 또는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대에서 걷어들인 세금들은 이렇게 그 덕흥창이나 흥원창을 통해서 한강을 지나서 다시 어때요? 서해안으로 올라가지고 개성까지 올라간다. 알겠어요? 예성강 하구까지 올라간다. 알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 조운, 고려시대 조운입니다. 조선시대가 되면 이 조운 제도가 고려보다 훨씬 더 발달됩니다. 알겠나요? 고려시대도 이렇게 조운 제도가 있었다. 수송선, 건함이 건조가 발달. 범선이죠? 물건을 실어 나르는 범선, 돛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과 조각이 있는데, 건축과 조각,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예술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다 끝내려고 하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졌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